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모두가 놀란 금융당국의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월 가계부채 통계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전월 가계부채 통계는 발표 순서가 있어요. 먼저 5대 은행 가계대출 통계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 5대 은행이 먼저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약간 선제지표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9월 2일 날 발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8일 날 은행권 대출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1금융권의 은행들의 가계대출 전체를 집계하는데 이번에 6.2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9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전금융권 대출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9월 8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증가세는 8.5조 원이 나왔어요. 자, 전금융권 가계 통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합쳐서 전체 8.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7월 달에 15.3조 원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작년 8월과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작년 8월에도 14조가 증가했는데 올해 8월은 8.5조로 줄어들었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이게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먹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대출 증가세가 감소했나 봤더니 기타 대출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자, 기타 대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용대출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이제 비주택담보대출도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신용대출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어요. 전월에 7.4조 원인데 이번 달에 7.2조 원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럼 무엇이 줄어들었나? 기타 대출이 7.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럼 왜 줄어들었나 봤더니 월초 청약 증거금 환불 등의 이슈로 지난달하고 지난달에 한꺼번에 땡겼다가 야, 청약 끝나니까 그냥 다시 집어넣었다 상환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9월 통계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IPO가 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이미 현대중공업 진행되고 있죠. 게다가 다음 달에 제가 알기로는 케이크하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채 증가를 막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에 8월 가계부채 통계를 보고 와,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안 떨어질 거다 이제 거의 대부분 확신하는 분위기예요. 일부 사람들만 폭락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냐? 서울 아파트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자산, 변동성이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안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 저금리의 부작용이에요.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자산을 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자산을 살 때 부채를 크게 끼고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진행돼요. 좀 유식한 말로 통화정책 정상화와 거시건정성 정책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약속했죠.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승범 위원장 만날 때처럼 표정 밝은 거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금리 인상 한두 차례 한다고 집값 하락한다고 말씀 안 드렸죠. 왜? 그냥 이것은 심리만 좀 변화시킬 정도다. 진짜 하락은 매도자가 마음이 급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세 가격 하락이라는 변수도 같이 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부동산 과열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증가 목표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에서 5%를 설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가계신용 증가세, 가계부채 증가세 몇 프로 나왔을까요? 10% 나왔습니다. 4에서 5% 잡았는데 10%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전 이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켜만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반기에 가계부채 10% 증가가 나타나니까 지금 그것으로 일부 대출 중단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많이 대출해준 은행들한테 야, 너 대출 그만해라 이렇게 압박이 가니까 아예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는 은행들이 많으니까 그 외 은행들로 지금 풍선 효과가 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작년 말에 한 4분기쯤에 신용대출 중단 사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축소가 들어갔었습니다. 시중에 전세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신용대출은 아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해줘도 2천만 원 이하로 해줬고요.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많이 줄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연말이 끝나고 연초가 되니까 금융위원회의 목표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출 수요가 몰렸고 금융위원회 통제 없이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늘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택가격이 기가 막히게 1월 달부터 반등을 하면서 고공행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매년 4에서 5% 증가세면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은 야, 지금 올해 해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내년 리셋되면 다시 대출 수요 늘어날 것이고 은행들 다시 대출 정상화 시켜주면 다시 폭증할 것이다. 봐봐라, 지금 대출 중단 선언한 농협은행은 딱 11월까지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 12월부터 한도 봐가면서 좀 풀어줬다가 내년부터 다시 리셋되는 거 보고 대출 확 늘려버리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은 유동성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한다면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수요자한테 충분한 대출이 간다면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당분간 대출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좀 막힐지언정 내년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9월 8일 시장에서 눈치채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조이기,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통화정책 정상화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테이퍼링이나 큰 폭의 금리 상승 등 충격이 가해지면 대출을 많이 일으켜 아파트를 산 이들부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조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충격이 왔을 때 반감을 하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신속하게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자, 내년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긴축 체감도의 가시화, 두 번째, 긴축에 따른 대출 절벽 완화, 마지막으로 차주의 고통 분담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요, 한 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차주의 고통 분담은 무엇일까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긴장해라. 자, 전체적으로 금리는 시중금리를 올리되 그 중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취약해지는 차주에 대해서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상 가능한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DSR 규제 강화 방안이 원래 내년 7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강화시켜요. 한마디로 상환 능력을 보면서 대출해 준다는 걸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차주를 제지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강화하고 나서 지금 막혀있는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얘는 LTV 규제가 강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도 된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 자, 이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고요. 대신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한도 축소는 제가 볼 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적 보증 같은 경우는 2억 2천, 사적 보증 같은 경우는 5억까지 해주잖아요. 이 5억까지 해주는 거, 공적 보증과 한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고 고가주택 수요를 좀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 3억이나 4억 수준을 축소하거나, 또는 지금 전세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그 비율을 축소할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발표된 건 없는데 추석 이후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마통, 연봉 수준으로 지금 한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1금융권은 거의 다 끝나가고 2금융권도 조만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수준을 연봉 수준으로 줄이는 거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자, 현재 대출 규제 강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올라서 0.75%가 됐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준왕원의 총재 임기 중에 3차례까지 올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 사람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두 차례 올리는 것으로 끝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진짜 위협적인 수준인 1.5% 이상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누군가 계속 고점에 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대출 억제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고점에 사는 좀 아무래도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주택가격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심리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도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하락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 첫 장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